가장 먼저 순서가 있어요. 우선 작품의 소통 구조라는 건데요. 우선 자, 이제 누가 이 문학 작품을 쓰고 이제 말을 하느냐에 관한 겁니다. 칠판 잠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존재해요. 작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작품의 바깥에 그 작품을 쓴 작가, 그리고 작품이 쓰여진 시대의 상황, 그리고 그 작품을 읽는 독자라는 주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사실 세 사람이에요. 작가, 그리고 화자, 그리고 독자까지 이해 갔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얘는 주체라기보다는 어떤 배경이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작품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문학작품을 감상한다면 외제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문학작품 내부에 있는 기준점으로만 문학작품을 해석하고 감상한다면 내재론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얘가 왜 절대론이라는 말이 쓰여 있냐면 결국 작가도 독자도 시대상도 결과적으로는 그 작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역사나 뭐 한국사를 배우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 이 문학작품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학을 읽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 지점이 존재하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문학작품이겠죠. 그래서 문학작품이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기준이야라고 해서 그 문학작품을 기준으로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기준을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해 갔습니까? 네, 작가를 중심으로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기준은 작가가 작품을 표현하기 때문에 표현론, 시대의 상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문학작품을 감상한다면 반영론, 독자에게 어떤 교훈과 깨달음을 주느냐를 기준으로 문학작품을 감상한다면 효용론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이거는 내신형 개념인데요. 여기서 수능식으로 반드시 알아줘야 되는 게 바로 선생님이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쓰세요. 주체예요, 주체.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게 문학작품을 서술어와 뭐 아니면은 목적어는 이해해도 그 서술의 주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깜빡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작가가 말한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누가 그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서술어를 가지고 있는 그 서술어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주체만 좀 잘 정리하면 되게 쉽게 문제의 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은 굉장히 이 주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독자도 주체일 수 있고 작품 속의 화자도 주체일 수 있고 그리고 작가도 주체일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작품의 안과 밖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화자에 대해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개념, 내신의 개념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화자란 누군가 하면은 화자는 누구냐면 사실은 문학작품은 지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필을 제외하고 뭐 시, 소설, 희곡 모두 그 시적 화자와 시인은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주제를 더 잘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시인과 화자는 원칙적으로는 불일치하는데 이 화자, 이 원리를 생각해봐. 이 화자를 왜 가상으로 설정해? 당연히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강조하려고 설정하는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자아 성찰 같은 진정성 있어야 하는 정말 자신을 반성하는 내용의 주제를 문학작품의 주제로 선정했다면 가상의 화자가 지 인생 반성하는 것보다는 작가가 자기 인생을 반성하는 것이 훨씬 더 독자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아 성찰이나 뭐 깊은 사색, 성찰 뭐 이렇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을 주제로 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시적 화자와 시인이 일치할 수도 있다. 나는 시인인데 내 인생 되게 부끄러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독자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 해서 이럴 때는 같을 수도 있다. 이해 갔습니까? 그리고 화자는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화자가 있니? 이런 질문은 문학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자가 표면에 있니?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표면에 들어있다는 것은 명시적 화자. 나나 우리 혹은 저희 있죠. 낮춤말로 이런 말들이 있으면 표면에 드러나는 화자고요. 그리고 이제 나, 우리라는 말이 없이 문학 작품을 막 써요. 그러면은 이제 화자가 없는 게 아니라 화자가 숨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암시적 화자,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청자라는 존재는 칠판 보시면 여러분 없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청자가 아예 없는 존재를 독백체라고 하고요. 청자가 있을 때는 너, 그대, 야여, 당신 네 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는데요. 청자만 있으면 무조건 대화체예요. 외우세요. 말을 건네는 투입니다. 얘는 쉽게 말해 내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려는 의도가 있어. 이런 뜻이에요.
까지 이해 갔습니까? 그런데 그 청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조건 외우세요, 여러분. 인간인 청자도 있고 동식물 사물인 청자가 있어요. 그 청자를 의인화된 청자라고 부릅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런데 자, 인간이 자, 동식물 사물이 이제 대꾸를 해줄 줄 알고 말을 건넸는데 실제 결과가 대꾸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이해 갔니? 대꾸를 안 해줘. 대꾸를 해주면 의도와 결과가 부합하는 결론이 나요. 대화를 시도했는데 대화가 이루어졌어. 이럴 때는 대화 구조, 대화 구성, 대화 형식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대화를 시도했는데 대꾸를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시가 끝나버렸어. 그거는 자, 세계관 잘 들으세요. 자, 아까 문학작품 안과 바깥이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의 재료들을 선생님이 던져주면 훨씬 더 문학작품을 파악하기가 쉬워요.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생각하기도 쉽고요. 마찬가지 의도와 결과를 한번 항상 구별을 해봐야 돼. 이해가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의도와 결과가 일치해. 대화를 시도했는데 대화가 이루어졌으니까.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시도했는데 결과가 다를 수 있잖아. 사람이 늘 의도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대화를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이럴 수 있잖아. 이럴 때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대화체 형식의 독백체. 즉 대화체 시도했는데요. 안 이루어졌어요. 대화체 의도했는데요. 실제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고요. 약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체 형식의 독백체. 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혼잣말 하는 것은 독백체입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고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여러분 이거 꼭 얘기해주고 싶은데 작품 안에는 여러분 이제 화자가 존재한다면 작품 밖에 작가와 독자가 있어요. 그래서 시적 화자는 혼자 일제를 되게 긍정할 수 있어요. 이해 갔어? 시적 화자 당연히 일제 긍정할 수 있지. 하지만 작품 바깥에서 작가는 그런 일제를 긍정하는 시적 화자를 비판할 수 있어. 서로 다른 주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래서 그 두 주체를 명확하게 조금 구별을 해야 내가 온전하게 이제 문제를 판단할 수 있다. 이 개념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쭉 정리했고요. 마지막에 이 그림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수능식. 이거는 여러분 늘 말하지만 학생 혼자 완벽하게 터득하기는 불가능하고요. 출제자가 20년 동안 공부해 놓은 거를 돈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그거를 빨리 수용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수용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받아들여 봅시다. 자, 선생님 봐봐. 대화체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 이 항에는 무조건 청자라는 존재가 있겠지. 까지 항 이해 갔으니까. 자, 그런데 청자에게 말을 건넸는데 답이 없을 수도 있고 청자에게 말을 건넸는데 답이 있을 수도 있잖아. 까지 이해 갔으니까 답이 있든 없든 대화체라는 말은 부합해. 왜냐면 얘는 의도에 관한 개념이니까. 이해 갔니? 그런데 얘는 결과적으로는 대화를 시도해서 대화가 성공했을 수 있지만 이 항은 지금 보시면 이 도너츠의 모양 있잖아. 이 빗금의 모양은 지금 대화체를 시도했지만, 그러니까 대화체지만, 즉 대화를 시도했지만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까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요 도너츠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대화체 쓰세요, 여러분. 네. 형식의 독백체예요. 자, 이 그림을 딱 떠올리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논리적으로 여러분 오개념 없이 글을 자 이왕 공부할 거 완벽하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써먹으면 고등학교 뭐 2학년 때 내신에 중요합니까? 아니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거 이상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요것만 딱 해놓으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구별을 해줄게요. 선생님 그럼 파랑과 노랑은 어떻게 달라요? 좀 달라. 그러니까 파랑은 사실은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눈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야 그네를 밀어라. 나 좀 밀어줘 했는데 걔가 끝까지 답 안 하고 시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답할 수 있는 애가 안 한 케이스가 파랑이고요.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근데 녹색은 뭐냐면 청자가 존재하긴 했는데 실제로 가만히 따져보면 얘는 답을 할 수 없는 애야. 왜? 청자가 첫 번째 누구일 수 있어요, 얘들아? 부재하는 존재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그리워하는 청자. 현실이 없는데 어떻게 대꾸를 하겠어. 그리고 사람이 아닌 청자. 동식물 사물한테 말을 걸 때는 실제로 그 말을 만약에 나한테 해준다면 동화책이지. 이소무화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을 거라서 의인화된 청자나 부재하는 청자는 애초에 네가 말을 걸었지만 걔 대답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독백이라고도 보는 출제자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겹치는 개념인 거야. 선생님도 딱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많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나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독백체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면 되고 대화체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요. 하시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왜냐면 답은 하나니까. 이해갔지? 기억하시고, 얘는 이제 완전한 청자도 없는, 전혀 청자가 존재하지 않는 혼잣말. 이해갔습니까? 그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